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미디어 연대 현안 토론회 탄핵 촉발 태블릿 PC 무엇이 진실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겠습니다. 지금 이 탄핵을 촉발시킨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들 그리고 그런 의혹들의 과학적인 그 증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패널로 모신 세 분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태블릿 PC의 진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당시에 이 대통령 탄핵에 이른 촉발 내관이었습니다. 이걸로 해서 모든 탄핵 절차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원인, 이 원인이 과연 진실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허위 조작에 의한 것이냐, 이 부분은 그 대통령의 지지 여부를 떠나서 탄핵 찬반을 떠나서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 법과 이 진실 정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이 사회와 국가를 온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적으로 가름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 검증을 하고 새로 드러난 증거들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검증을 하면서 이것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토론회는 미디어 연대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주최 그리고 펜앤드마이크 TV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유튜브 생중계로 방송을 지금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패널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기환 변호사십니다. 이 차기환 변호사는 변희재 태블릿 PC 사건의 항소심 변호인이십니다. 항소심 맡다 보니까 1심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 검찰과 JTBC에서 이 태블릿 PC를 여러 가지 수정 변경한 그 흔적들을 국과수의 이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 증거들을 오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발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밝혀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패널 도태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도태우 변호사께서는 이 태블릿 PC 이 특검 추진해야 된다라는 기자회견을 이미 이달 초에 하셨습니다. 비슷한 그 의혹 증거들을 많이 발표를 하셨고 이것은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JTBC 태블릿 PC 보도 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주 유익하고 알맹이 있는 토론을 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분의 이 토론 패널 이상로 위원이십니다. 예, 이상로 위원께서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방송의 잘못된 보도들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중에 오늘 관련되는 바로 JTBC 태블릿 PC 보도에 관한 방송심의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정상적인 심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심의였다라는 점들을 그동안에 줄곧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이 관련해서도 아주 좋은 토론을 해 주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곧 이 발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태블릿 PC의 진실에 관해서 오늘 좀 파헤치겠습니다. 예, 오늘 첫 그 발제로 차기환 변호사께서 한국의 헌정을 무너뜨린 태블릿이란 제하의 발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차 변호사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한국 사회가 2016년부터 아주 격동의 세월을 겪고 있습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헌정 사상의 어떤 미중의 사건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촉발시킨 것이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었습니다. 최서원 씨, JTBC는 최순실 씨라고 보도를 했고 모든 국민들이 그냥 최순실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으나 개명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최서원 씨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아마 최순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좀 무능력한 듯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개명 전의 이름을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태블릿을 최서원 씨가 들고 있으면서 수시로 그 청와대 행정관들로부터 뭐 문서를 받아서 보고를 받고 중간 단계 결재를 한 듯한, 그래서 국정에 개입해서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자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개입해서 국정을 문란하게 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서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이르는 그 사태를 촉발시켰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인가, JTBC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인가에 관해서 그 이후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나 또는 우종찬 기자 등 여러 언론인들이 정말 2년여 기간 동안 끈질기게 추적을 해와서 그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JTBC가 제일 처음에 보도한 것은 2016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그때 심수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는 뉴스룸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발언을 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고영태 씨 말에 따르면 최 씨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 씨가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흉내내면서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 그러니까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그걸 통해서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이라는 것이 휴대성이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아주 지속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란 말을 넣었고, 그 이후에 손석희 사장이 그 며칠 후에 다시 방송을 하면서 심수미 기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역시 태블릿으로 수정을 한 듯한 이미지를 갖게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태블릿으로 파일을 받아서 수정을 했을까요? 거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태블릿에 검찰의 포렌식 결과, 이건 국가수가 아니고 검찰의 2016년 10월 25일 포렌식 결과에 그 태블릿에서는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앱이 설치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바꿨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께서 JTBC에 가서 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보시면 그걸 통해서라고 하는 말은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냥 동영상에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그 당시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동영상을 보면 심수미 기자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그걸 통해서 파일을 수정했다고 하는 말이 명백히 남아있죠. 자, 이렇게 스타트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태블릿을 지금 둘러싼 보도, 그리고 그거에 기한 검찰의 수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정의 근간을 훼손시킨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 의혹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또는 JTBC 방송을 믿는 국민들께서는 아니 그러면 그건 그 이전에 제기를 할 것이지 왜 2년여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지금 뒷북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검찰이 태블릿을 법정에 제출을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검찰이 2016년 10월 25일 날 포렌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일부 자료들만 발췌해서 내다가 한참 후에 가서야 그 보고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태블릿 실물을 법정에 제출한 것은 최소원 씨의 공판 절차에서 그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님이시죠? 네. 예, 이경재 변호사님이 끈질기게 요구해서 법정에 나왔고 2017년 11월에 다시 포렌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자료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것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과학적인 그 자료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규명에 관해서 저희가 하나씩 둘씩 지금 쌓인 기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변희재 씨가 작년 2018년 6월경에 아마 구속이 됐죠. 그 이후에 변희재 씨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변희재 씨도 이 태블릿 포렌식 자료를 입수한 건 그로부터 또 수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렌식 전문가들의 어떤 적극적이고 활발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구속 만기가 되어가는 그 즈음에 가서야 분석한 자료들이 일부 나오기 시작했고,
항소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분석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좀 더 공개되고 포렌식에 관해서 디지털 자료의 분석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실 규명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태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태블릿 보도의 문제점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그 1심 판결에서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주로 판단했습니다. 태블릿 입수 경위가 진실한가? 태블릿에 있는 파일은 조작되었는가? 태블릿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이게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 그 중에서 태블릿의 입수 경위 그리고 태블릿에 있는 파일의 조작 여부, 변경 여부, 무단 변경 여부 그거에 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경위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그리고 탄핵 소추 결의가 있기 전날 12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방송을 했는데 심수미 기자와 그리고 서복현 기자 그리고 1심에서 나온 손영석 기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2016년 10월 18일 경향신문이 오전 6시 특종 보도를 합니다. 그 특종 기사를 보고 심수미가 취재팀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립니다. 7시 40분경에 글을 올려서 김필중 기자에게 K쪽에 계속 접촉해서 알아봐라. 윗선을 뚫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K쪽에 접촉해봐라. 그 카톡 대화방에서는 그것이 WK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K. 그 당시에 기사 내용은 그 오전 6시 특종 터트린 두 기사 내용은 K 스포츠 재단에 관한 기사였고 WK에 관한 이야기가 기사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필주 기자는 오전에 WK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하죠. 재판장에서 손영석 기자는 그 독일에 있는 그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WK와 임원이 일치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WK 사무실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오전에 방문하기까지 사이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김필중 기자가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태블릿을 입수를 해가지고 들고 나온 다음에 강남 삼성전자 센터에 가서 충전기를 사서 충전한 다음에 파일들을 열어보고 일부 촬영한 다음에 그날 저녁 6시에 다시 갖다 놓았다가 이대로 두면 유실될 것 같으니까 10월 20일 날 다시 가서 그 태블릿을 들고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그때 2010년 10월 18일 날 처음 방문했을 때 WK의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고 중개인들이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때 10월 18일 날 그 사무실을 찾았던 다른 언론사들은 문이 열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닫혀 있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김필중 기자 1심에서 정윤 신문 과정에 나와가지고 문이 잠겨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엇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무실에는 캡스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을 쓰고 있던 고영태 씨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 캡스 보안 장치의 문을 자동적으로 잠궈 놓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잠궈 놨을 겁니다. 수사한 결과, 나중에 취재해 본 결과 그 캡스의 보안 장치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고영태, 박헌영, 그리고 지직원인 전지영 씨, 그리고 고영태의 친척인 이모 씨 이렇게 4명이 지문이 등록되어 있고 심지어 최소원 씨도 지문 등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사무실에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검찰이 이 사건을 처음에 수사할 때 간단합니다. 캡스 회사에 가서 그 문이 그 시경에 열려 있었는지 체크할 자료가 그때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그거 열어보면 그 당시에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2016년 10월 18일 날 과연 그 장소에서 태블릿을 가져온 것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2년여 지났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남아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월 18일 날 그때 검찰이 찾아가서 그거를 그냥 캡스에서 자료를 입수받아서 그냥 분석을 해봤으면 JTBC 기자가 입수한 경위가 진실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캡스 보안 장치는 해놓고 장기간 그 사용자들이 외국으로 뭐 피신하거나 잠적하면서 그 보안 장치가 된 문을 열어놓고 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느 도단이죠. 자, 이제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아까 JTBC가 심수미 기자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최소원 씨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그걸 통해서 수정했다고 발언을 했다가 MBC나 다른 뭐 매체 또는 뭐 검찰 내부 이야기로서 그 태블릿에는 문서 수정할 수 있는 앱이 없다고 하니까 기사에서 그걸 통해서 한번 싹 삭제를 했죠. 변희재 대표를 고소하는 자료로 낸 증거에도 신문기사 내용은 JTBC 보도 내용 출력한 내용에 보면은 그걸 통해서란 말이 없어요. 그래 놓고는 JTBC는 태블릿으로 문서를 수정했다고 하는 보도를 한 바가 없다고 고소를 했고 검사는 그냥 그 동영상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대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1심에서 변호인이 동영상을 냈어요. 동영상을 내면서 마구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JTBC 촬영 동영상에 그걸 통해서 수정했다는 게 분명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통해서 수정한 걸 보도한 적이 없다고 고소를 하며 검사는 그걸 어떻게 기소를 하냐고 했는데 더 웃기는 거는 판사가 그대로 유죄를 때려버렸어요. 변호사가 명백한 물증을 제시를 했는데 JTBC가 태블릿을 통해서 수정했다고 하는 내용을 명백하다고 하는 그 보도 동영상을 제시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유죄를 때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JTBC는 그 태블릿이 발견됐다고 하는 그 WK 사무실이 최소원 씨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자기 사무실에 캡스에 지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건물 관리인 노광일 씨도 한 달에 몇 번 왔을 뿐이지 그 사람이 거기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필중 기자가 그 2016년 10월 18일 오전 10시에서 11시경에 갔다고 했는데 WK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하는 물증이 없어요. 기껏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경에 지하에 관리 사무실에 있는 앞에 설치 있는 CCTV에 이 동영상이 찍혀져 있을 뿐이고 그 WK가 있던 그 층에는 CCTV가 없어서 거기에 촬영 들어갔다고 하는 객관적인 물증 자료는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한참 문제가 되니까 JTBC가 또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이게 그 책상이고 거기서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 책상을 촬영한 사람이 누군지도 밝혀지지 않고 언제 어떤 경위로 촬영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마치 그 사무실에서 발견한 듯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도 나중에 보니까 관리 사무실에 있던 걸 찍어가지고 시청자들에게는 마치 그것이 그 사무실 현장에서 찍은 것이냐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했죠. 고영태 씨는 그 태블릿은 자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자료에서는 자기가 최서원 씨한테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태블릿은 아이패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수 경위에서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서울 그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실무상 이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이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고 그 밑에 실무로서 노승권 제2차장 검사가 그 중간 단계 그 밑에 이제 수사 실무진이 있죠. 노승권 제2차장 검사가 10월 26일 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근데 10월 24일 날 JTBC가 먼저 보도를 하죠. 그때 뭐라고 보도를 했냐.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PC가 있었던 곳은 최순실 씨 사무실 중에 한 곳이었다. 그곳 가운데 한 곳에서 최 씨 측이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고 하면서 두고 간 짐들이 발견되었다. 양해를 구해서 그 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PC를 발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를 보는 손석희 사장이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이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두고 간 물건들이었습니다. 처분을 포기한 상황이니까 처분해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처분이 되거나 혹 유실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10월 24일 보도를 했는데 10월 26일 날 노승권 차장검사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는 연합통신 뉴스에도 나와 있고 팩트올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도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JTBC 취재진이 독일 현지에서 최 씨 주거지 쓰레기통에 있던 태블릿 PC 한 개를 확보해서 국내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노승권 차장검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디에도 그렇게 독일 현장에 가서 그것을 입수했다고 한 이야기가 없어요. 노승권 제2차장검사는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은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JTBC 관계자 이외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JTBC 회사가 보도한 내용하고 완전히 상충되죠. 그러니까 그 노승건 이차장 검사는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JTBC 취재팀이 독일 현지에 가서 태블릿을 발견했다고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2년 동안 이 현장을 추적해 오면서 우종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갑식 기자, 모 기자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도를 했죠. 한 1년 전쯤에 모 기자가 홍석현 회장이 태블릿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입수해서 손석희 사장한테 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차했다. 중앙일보 임원 앞에서 했다. 그렇게 보도를 했고 최근에는 그 기자가 문갑식 월간조선 기자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조선 문갑식 기자는 그 중앙일보 임원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이 진실이라면 JTBC의 회장이 자기 회사에서 보도한 내용하고 정반대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입수 경위에 관해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뭐 근거가 확실히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제 진행된 공판 절차에서 증거 체부에 관해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증거를 신청했는데 어제 결정된 것이 몇 군데 사실조회 신청이 진행된다, 사실조회를 한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증인으로 문갑식 월간조선 기자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분이 그날 만약에 이제 증인신문 현장에 나오셔서 뭐 증언하고 자신이 들고 있는 음성 파일을 법원에 제출을 한다면 진실 규명에 한 단계 더 다가갈 수 있겠죠. 앞으로 말씀드릴 어떤 다른 의혹들을 비춰보면 입수 경위는 지금 JTBC가 주장하는 입수 경위는 저희가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나 불분명하고 궁금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태블릿 사용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태블릿 사용자에 대해서 JTBC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원 씨가 들고 다니며 그걸 통해서 문서를 수정한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고영태 씨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자기는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의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JTBC가 정말 제대로 취재했다면 그걸 통해서라고 하는 부분을 기사에서 삭제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JTBC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12월 9일 날 있었나요? 그 직전에 12월 7일 날 이런 방송을 합니다. 자신들의 취재원이 누군지를 밝히진 않았어요. 익명의 취재원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최 씨의 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맨날 들고 다니다시피 하면서 딸 정유라가 시합할 때 사진을 찍었다. 심지어 자기가 다른 제조사의 태블릿을 권유했더니 그건 전화를 할 수 없어서 별로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익명의 취재원이 누군지 전혀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렌식을 한 결과 정유라 사진이 한 장도 나온 게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청와대 행정관 딸이 거기 사진이 아주 무수히 나왔죠. 정유라 씨 사진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아까 여기는 뭐 경마장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피 하면서 경마장에서 사진 찍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마장 사진도 한 장도 없고 딸 사진도 한 장도 없고 시합에 나가서 찍은 사진도 한 장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태블릿은 LTE로 데이터 통신만 하는 것이지 음성 전화로 할 수 있는 유선 통신 가입이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화를 할 수 없어서 별로다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 거죠. JTBC가 왜 국회 소추 탄핵 의결을 직전에 그런 방송을 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JTBC가 또 사용자에 관해서 중요한 어떤 단서가 2017년 27일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포렌식 감정 의견서가 법원에 제출이 됐는데 그 즈음에 해서 JTBC가 보도를 또 합니다. 뭐라고 보도하느냐. 검찰은 최순실 씨가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포렌식 결과 검찰의 의견이 맞다는 것을 확증해줬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포렌식 보고서는 태블릿 사용자가 최순실이라고
그렇게 감정 회신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도를 했냐, 회신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태블릿에 등록된 계정이 GC9876, 그레이트 팍 1819, 킴파 2014 이렇게 계정이 3개 있었고 계정별로 닉네임이 다르고 특히 GC9876은 이메일 주소로 철수, GC9876, 가은 등 표시 이름을 송수신한 게 있어서 이런 것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에 그 계정이 다수의 기기에서 다수의 사람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메일 계정을 등록을 했다면 사용자가 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가수의 회신 의견을 어떻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 원칙적으로는 자기 생각에는 다수의 사람이 돌려가면서 사용했을 것이 가능성이 많고 예외적으로 한 사람이 Gmail 계정을 여러 개를 설정을 했다면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최서원 씨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없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신 결과는 다수의 사람이 돌려가면서 썼을 가능성에 훨씬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검찰이 최순실이 사용자라고 하는 의견을 검찰의 의견을 확정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의견을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해서 보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은 최순실 씨가 태블릿의 사용자라면서 태블릿의 이동 경로, 위치 정보와 최순실의 이동 경로가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갔을 때 그 태블릿이 독일의 위치 정보 문자가 그 이동통신에서 찍어주는 문자가 이제 나왔다. 두 번째는 최서원 씨가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그 태블릿으로 네이버에 접속해가지고 앱 위치 정보를 봤더니 그게 최서원 씨가 제주도 여행한 기간 동안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건 사용자가 최서원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식의 논리를 핀다면 그 감정 결과를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최순실 태블릿의 사용자다라고 저희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포렌식 결과, 국과수의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포렌식 결과에 인터넷 히스토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도와주신 분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봤더니 어떤 게 나오느냐. 뉴스웨이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뉴스웨이브라고 하는 사이트에 신흥종교, 라멘교, 국물김치연합의 라멘님 이름으로 라멘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주기도문을 패러디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기사를 올렸는데 태블릿을 가지고 그 기사에 접속한 기록을 포렌식 결과 찾아보면 접속한 일시가 언제냐면 2012년 6월 28일 오후 2시 55분에 거기에 접속한 걸로 나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겁니다. 2012년 6월 28일 오후 2시 55분에 접속한 걸로 나오죠. 그런데 저 사이트에 기사가 올라온 거는 2012년 6월 29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사가 올라오기도 전에 저 태블릿으로 저 기사가 나온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저 기사를 검색해서 봤다는 건 결과가 되죠. 기사가 올라오기도 전에 봤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한국보다 시간이 늦게 가는 나라. 가령 예를 들면 미국이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13시간 정도 늦게 가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저 기사를 접속해서 봤다면 한국에서는 6월 29일 날 올리고 미국에서 현지 시각으로는 6월 28일 날 접속해서 본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저 기간 동안에 국내에 있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저 태블릿을 이용해서 최서원 씨가 저 라멘교 기사를 보았다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이런 식으로 증거될 수 있는 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논리대로 하더라도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저 태블릿에 있는 파일의 시각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저 태블릿의 어떤 파일에 이 파일이 언제 설정이 되고 수정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TBC 주장에 따르면 저 태블릿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기간이 2016년 10월 20일부터 2016년 10월 24일 저녁 7시 30분까지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JTBC 쪽에서는 10월 24일 저녁 7시 30분에 서울지검에 제출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조택수 기자가 노승건 2차장 검사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뵙겠다 하고 갔더니 노승건 2차장 검사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서 서울지검 2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만나서 건네줬다. 그때 동행했던 김필중 기자는 밖에서 대기 중이고 자기가 혼자 만나서 건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조서는 2016년 10월 28일 제출했던 날부터 나흘 후에 작성이 됐어요. 나흘 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제3자로부터 물건을 임의 제출로 증거를 받으면 그날 압수조서를 씁니다. 원칙적으로 압수조서를 그날 작성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제출한 사람부터 임의 제출 확인서라고 하나 더 받죠.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날 진술 조서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바쁘면 압수조서는 최소한 그날 써야죠. 그런데 압수조서가 그날 작성이 안 됐어요. 제가 법조 경력이 30년이 다 돼가는데 물건을 압수해놓고 수사기관이 그날 압수조서 안 쓰고 나흘 후에 쓰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압수조서를 작성한 검사가 조택수 기자의 말과 달라요. 수사검사실 702호실 검사실에서 검찰 주사부를 입회시킨 가운데서 압수했다. 조서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조택수 기자의 법정 증언하고 완전히 상충되는 것이죠. 조택수 기자가 위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둘이 다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밝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부실한 압수 경위로 인해서 문제가 더 터져 나왔어요. 뭐냐? 디지털 증거를 입수하고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검 예규가 있습니다. 800호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규정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증거는 굉장히 쉽게 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걸 방지하는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포렌식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 변경 장치를 하고 이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이라고 하는 것을 딱 구해놓고 이미징을 떠서 그 이미징 뜬 사본을 가지고 포렌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원본이 보존이 되고 하나라도 변경이 되면 그 해시값이 변경이 되면 그러면 그 디지털 증거에 있는 모든 증거들은 증거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디지털 증거에 있는 파일들뿐만 아니라 그거에 기초해서 수집됐던 증거들도 다 증거 능력을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2016년 10월 25일 날 포렌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출된 자료를 아무리 뒤져도 데이터 변경 장치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데이터 변경 방지 장치를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더 희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화면에 1자료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에 01번 자료. 예. 이거는 검찰이 2016년 10월 25일 날 포렌식을 한 그 검찰 보고서에 있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앱 접속 시간에서 그 태블릿에 있는 앱들을 사용한 시간이 나오죠. 저기 보시면 저기 세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 갤럭시나 태블릿을 열었을 때 거기 보시면 우리가 설정이라고 하는 앱이 있죠. 거기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이제 세팅인데 저 세팅을 사용을 언제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월 20일 오전 11시 23분에 사용해가지고 오후 5시경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무려 6시간을 포렌식 하기 전에 저걸 사용한 거예요.
이것 자체로도 저 태블릿의 증거 능력은 부정되어 마땅합니다. 반면에 국가수에서는 2017년 11월 진행된 국가수에서는 정확하게 자기들은 데이터 변경 장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미징을 떠서 포렌식을 했고 해시 값은 얼마라고 하는 걸 딱 구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 4번으로 포렌식을 한 거죠. 과연 서울중앙지검이 저런 규정을 몰라서 위반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데이터 변경 장치도 안 하고 포렌식 들어가기 전에 무려 6시간을 저렇게 설정 앱을 건드린 것입니까? 일국의 대통령에 관한 어떤 디지털 증거를 수사하면서 그 수사팀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저렇게 6시간 동안 사용을 한 겁니까? 저걸 사용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 그 다음에 우선 JTBC가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에 문제가 뭐가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JTBC는, 이건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JTBC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태블릿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검찰 포렌식 결과 무수한 파일들이 변경됐다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JTBC 쪽이나 검찰 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태블릿의 전원을 켜면 자동적으로 수정 변경되는 것들이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변경한 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1심 판결도 그 해명을 그대로 그대로 믿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런 말로는 해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쓰는 여러분들 설정에 가시면 잠금 패턴이라는 거 하는 거 아시죠? 잠금 패턴. 점이 9개 있고 거기서 어떤 걸 연결시켜가지고 이 잠금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JTBC 김필중 기자 그리고 검찰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10월 18일 날 그 태블릿을 처음 발견하고 WK 사무실에서 처음 발견을 하고 김필중 기자가 자기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있는 패턴 L자를 한번 그려봤더니 우연히 일치해서 그 패턴이 열리더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확률적으로 십몇만 분의 1이어서 그게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가지고 2017년 국가수 포렌식 결과가 있어요. 그 포렌식 결과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봤더니 전문가 하는 말에 의하면은 그 파일들 중에 태블릿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device policy.x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이 잠금 패턴을 번호로 할 것이냐, 잠금 패턴을 할 것이냐, 패턴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파일이 2016년 10월 24일 오후 5시경에 수정이 됐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잠금 패턴을 설정을 해놓고 초기 화면에서 그냥 아무리 그려보십시오. 그 디바이스에 그 패턴을 저장하고 있던 파일의 생성일자, 수정일자가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 초기 화면에 우리가 딱 열었을 때 화면을 이제 전원을 넣고 화면이 나왔을 때 잠금에 패턴을 넣으라고 하는 그 화면, 거기는 패턴을 아무리 그려도 그걸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 수정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김필중 기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그 포렌식 보고서를 검찰에 수사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2018년에 제출을 했는데 그게 2016년경인가 아마 설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수백 번 사용했겠죠. 뭔가 참 패턴을 열지 않았겠습니까? 변경되지 않아요.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경되는 경우는 패턴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이번에 검찰이 해명하는 걸 보니까 잠금 패턴을 설정 앱에 들어가서 잠금 설정에 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패턴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먹었다가 그냥 변경하지 않고 그냥 나 L자 계속 쓸래. 그렇게 하고 설정하고 나오면 그 파일이 수정된 걸로 기록은 될 수 있죠. 그런데 조택수 기자나 김필중 기자나 JTBC 모든 방송사나 검찰이나 주장하는 게 설정 화면에 들어가서 잠금 설정 화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패턴을 변경했다고 하는 게 패턴을 그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처음에 열면 태블릿 처음에 열면 패턴 넣는 거기서 그렸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려도 디바이스 policy.xml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JTBC는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 이 패턴을
어떻게 수정됐는지 그걸 밝혀야죠. 저희가 항소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포렌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참 방송할 때 JTBC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최순실 씨를 청와대 행정관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화면에 선생님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최순실 씨께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에 조력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거기 안드로이드 파일 중에서 5-1번을 띄워주십시오. 5-1번. 5-1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은 안드로이드 컨텍스트 그 다음에 낮은 슬래시에 낮은 이 줄에다가 preferences.xml이라고 파일이 있습니다. 저게 주소록이라든지 그런 게 관계된 자료들을 저장하는 닉네임이나 주소록이나 이런 걸 저장하는 파일입니다. 무수하게 백업 파일이 생기게 됐죠. XML 파일은 조금만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백업 파일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가 낮은 것일수록 최근에 수정 변경된 것이고 번호가 많은 것일수록 수정 변경된 시간이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시는 분이 저 파일을 다 열어봤어요. 근데 73번 파일까지는 없던 닉네임이 72번에서 갑자기 생성이 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 전까지 73부터 105번까지 파일에는 닉네임의 그 분석한 분의 말에 의하면은 닉네임에 선생님이라는 게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72번에서 닉네임 선생님이 튀어나옵니다. JTBC가 그냥 태블릿을 거기에 있는 앱들만 열어가지고 그냥 보기만 했다면은 저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저런 걸 밝히기 위해서 어떤 경위로 저렇게 변경이 될 수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다시 그런 세부적인 포렌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검찰은 과연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하면서 태블릿을 적법하게 보존하고 있었는가? 이거에 관해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우선 검찰이 2016년 10월 25일 날 포렌식을 하고 2017년 11월 달에 국과수에서 다시 포렌식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태블릿은 파일들은 무단 수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03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03번 띄워주십시오. 03번. 예, 여기 있는 것은 검찰의 포렌식 결과 나와 있는 그 태블릿에 있는 파티션들의 해시 값입니다. 파티션이라고 하면 이게 저장 장치를 이렇게 구분해서 섹터를 구분해 놓은 것인데 그 해시 값이 저렇게 5개가 나와 있죠. 조금이라도 수정이 되면 저 해시 값은 변경이 됩니다. 형사 절차에 있어서 저렇게 해시 값이 무단 변경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그 증거들은 다 증거 능력을 상실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워낙 위조 변경이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다 증거 능력을 부정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국과수의 해시값을 보겠습니다. 04번 한번 올려주시죠. 밑줄 그어놓은 거 04-1, 04-2를 보시면 5개 파티션이 있는데 빨간 줄로 밑줄 그어놓은 파티션 4개의 해시값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다 변경이 됐어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변경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01번 한번 올려주시죠. 01번. 1번 한번 올려주시죠. 예. 이게 2010년 10월 25일 날 검찰이 포렌식을 했을 때 설정 앱의 사용 시각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 사용을 한 거죠. 6시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02번 올려주십시오. 02번. 저기 노란색으로 역시 세팅이 있는데 저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저 날짜를 한번 보세요. 10월 20일부터 10월 20일 오후 7시부터 10월 21일 오후 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25시간 사용한 거죠. 검찰이 포렌식을 했을 때 6시간 사용한 게 국과수가 포렌식을 하니까 25시간 사용한 것으로 나와서 무려 19시간 사용 시간이 늘었습니다.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만약에 포렌식을 하는 10월 25일 날 설정협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설정협을 사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새로운 사용 시각과 종료 시각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후의 날짜가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10월 27일 날 사용했다면 10월 27일 날부터 28일까지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기재되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고 과학입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1년 후에 했던 포렌식을 보니까 나흘 앞으로 당겨져 있어요. 시간이 19시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흘 앞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으로 볼 때에는 그 파일들의 사용 시각에 관한 신뢰성이 완전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무슨 독일에 갔을 때, 제주도에 갔을 때 이동 경로가 일치한다.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0월 31일 날 자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 파일들 한번 올려주십시오. 6번 파일들. 예, 여기 6번 파일들을 보시면 노란 줄로 쳐놓은 것이 초록색으로 쳐놓은 것은 루트 폴더를 이야기합니다. 즉 루트 폴더에 10월 31일 날 2010년 10월 31일 날 액세스한 기록이에요. 루트 폴더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전문가들 말하면 루트 폴더에 접근하게 되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파일들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걸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은 파일들이 10월 30일 날 생성되거나 수정됐던 것들을 표시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렌식을 할 때는 데이터 변경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포렌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10월 31일 날 저렇게 많은 파일들이 생성되거나 수정됐어요. 그 결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년 후에 국가수에서 포렌식을 할 때 안드로이드의 설정앱 사용 시각이 나흘 앞으로 당겨지면서 19시간 늘어났습니다. 저런 디지털 이 태블릿을 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최소원 씨의 이동 경로와 테이블의 위치 정보가 일치하니까 최소원 씨가 이거 사용자다. 저는 제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한에서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톡 대화방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티즌들 이야기 좋은 것들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시면 검찰이 포렌식 수사를 했을 때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정상이 312개, 알 수 없음, 그러니까 무슨 숫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133개, 그래서 대화방이 445개가 있었습니다. 1년 후에 국가수가 포렌식을 했을 때 어떻게 나왔냐? 국가수가 포렌식을 했을 때는 대화방이 정상이 8개, 삭제가 22개, 그래서 카톡 채팅방이 30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415개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포렌식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냐? 그분 말로는 포렌식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버전의 차이에 따라서 저렇게 정상 또는 알 수 없으면 일부 복구 이런 게 차이 있을 수는 있다. 기능에 따라 성능과 기능에 따라서. 그러나 채팅방의 총 개수 저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저게 차이 날 수는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거는 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 말은 카카오톡 정도는 시간만 주면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복원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기 삭제됐던 채팅방 415개 저걸 복원해 보면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했는지 거기 대화방에 누가 있었는지 싸그리 다 알 수 있습니다. 몽땅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것도 항소심에서 포렌식을 다시 해서 저걸 복원해보자.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발견됐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 중에서 일부를 말씀드린 것이고 시청하는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정, 법치주의 이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희가 건국 이후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재산권을 보전을 해주고 선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면서 비판을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의견을 표명함으로 해서 탄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법치주의, 법에 따른 수사와 공정한 재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걸 보면 근본적인 지금 위협이 대두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2017년 3월 10일인가 있었던 탄핵 결정으로 인해서 사회가 상당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분도 탄핵에 반대했던 분도 지금 이러한 사태를 방치를 하면 여러분 모두의 생명과 재산과 신체의 자유는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왜곡 보도를 하고 지금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저는 지금 완전히 100%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단정해서 방송 주장했다고 지금 양승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째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단정을 하지 맙시다. 그러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뇌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거를 방치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거제도, 법치주의는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고 건국 이후에 저희가 70년 동안 달려왔던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반대했던 분들 지금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될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 등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지금은 단합해야 될 시기입니다. 한국당의 의원들 사이에서 또는 그들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 또는 조원진 의원이 이끌고 있는 애국당인가요? 지금 이름은 또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공화당으로.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정당들이 탄핵에 찬성했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너희가 선명하고 너희는 뭐 비겁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보다 더 근본적인 지금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그게 지금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은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를 내려놓고 지금 이 문제를 규명을 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경위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이것의 진실은 무엇인지 삭제된 내용을 복원시켰을 때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런 걸 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해서 후손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차기환 변호사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총체적인 조작 의혹을 제기하신 거고 관련 증거를 과학적으로 제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과학적인 증거를 이제 법정에서 어떤 포렌식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 8일이던가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될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그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일국의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태블릿 PC, 그 첫 보도가 그거였죠. 평소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가지고 다니며 그걸 통해서 연설문을 수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검증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블릿 PC를 손을 댄 흔적이 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곳곳에 드러납니다. 특히 결정적인 것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JTBC에서도 이 손을 댔다는 증거, 예를 들면 잠금 패턴이 우연히 열렸다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들, 또 그다음에 선생님이란 닉네임, 이게 바로 최서원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 보도 즈음에서 갑자기 생성이 된 것이다. 갑자기 그건 임의로 설정을 한 것이다. 그건 아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그런 의혹이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검찰이 자체적인 포렌식을 하는데 그 전에 봉인 장치라든지 데이터 변경 장치를 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대법원 예규에도 돼 있고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증거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되는 것인데 검찰이 지금 이 포렌식 결과만 놓고 볼 때는 검찰이 마음대로 손을 다 대고 변경한 지금 흔적
그 증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중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 태블릿 PC가 최서원 씨 거고 이 태블릿 PC가 바로 이 최서원의 국정농단의 핵심적 증거이고 이걸로 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가 총체적인 조작 의혹의 증거들이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차기환 변호사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진실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도태우 변호사가 계십니다. 이 도태우 변호사는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태블릿 PC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 검찰을 통해서는 규명이 되지 않는다. 왜? 검찰이 직접 조작한 의혹이 굉장히 높다. 여러 가지 이 과학적인 증거들로 볼 때는 그런 의혹이 높다. 그래서 이미 그런 특검 추진 기자회견을 하셨고 그 전부터 이 JTBC의 태블릿 보도가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라는 그 위원회를 지금 공동 대표로서 지금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도태우 변호사께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의혹 그리고 지금 새로 나타나는 증거들에 관해서 좀 오늘 다 제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도 변호사님 수고해 주시죠. 네. 먼저 기한 발표를 해 주신 차기한 변호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JTBC 태블릿 PC가 처음에는 조작 보도라는 이슈로 많이 세간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작 보도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본체 자체의 조작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검찰이 연루되어 있다는 조작의 본체가 검찰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약 2년간의 시간을 2년여 이상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큰 심각한 어떤 문제 제기의 성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작 보도 자체도 큰 문제가 되지만 본체 자체를 조작하고 그리고 그 조작의 주체에 검찰이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상당한 근거를 가진 의혹.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발표자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국기문란, 헌정 파괴 그러한 점에 닿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흔히 태블릿 문제를 가지고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소위 썩은 미끼론 이런 것을 제기하면서 미끼가 썩은 것은 지금 와서 별 제기할 필요가 없고 중요성이 없다. 물고기만 잡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다른 근거로 탄핵 사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태블릿 운운할 필요가 없다. 또 탄핵이 정당했는데 태블릿 문제를 운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과 또 조금 다른 층위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 왜 자꾸 헤집어서 그걸 따지고 있느냐.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옛날 일 자꾸 들추지 마라. 라는 시각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탄핵의 정당성, 부당성 문제는 태블릿 이슈만으로는 풀 수 없는 큰 영역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문제, 모든 과거에 대한 문제를 파헤쳐서 미래로의 동력을 상실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문정부의 지금 행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도 일면적으로는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태블릿 이슈 부분을 과거의 일이라고 혹은 탄핵의 정당성에 관계된 의미로만 축소시킨다는 것은 이 이슈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이 오늘 발표해 주신 차기환 변호사님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탄핵의 정당이나 부당에 대한 어떤 견해 차이나 아직까지 진실 규명 안 된 부분이 많다. 그 이슈를 둘러싸고도 하는 그런 부분과 다른 층위가 있다. 여기에는. 또
과거를 파헤치지 마라, 미래로 가자라고 할 때 어떤 이슈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래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제대로 미래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이슈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블릿 이슈 경우에는 지금 차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특히 검찰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검찰은 법 집행의 최고 기관인데요. 법을 집행해야 할 최고 기관에서 국가 원수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 탄핵 사태 촉발과 그 진행에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핵심 구조물에 대해서 아주 조작의 의혹이 깊이 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국가 질서, 소위 자유민주 국가라는 것을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제대로 헌법적인 통치를 해나간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것은 거의 왕조 국가 수준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왕조 국가에서도 소위 유명한 이야기로 주초위왕이라는 잎에 꿀을 발라서 벌레가 먹게 해서 그걸 가지고 조광조가 역모를 하려고 했다 하는 살인의 대피해에 광란을 부르고, 그런 상처들이 조선조 내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악순환을 거듭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만일 검찰의 이러한 국가 원수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이런 거의 국가 변란적인 개입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자유민주 국가 질서라는 것은 허울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만 소위 드레피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규모에 있어서 비할 바가 못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양심이 깨어있는 한, 양심적 지식인, 또 우리 사회의 지성이 깨어있는 한 이것은 절대 덮고 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른사회 시민회의 미디어 연대까지 펜앤에서 이런 토론회가 개최된 것에 저는 큰 의의를 두고 이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하는 그런 어떤 변환점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는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지명자의 청문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추궁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수사 지금 지명자는 특검 당시에 탄핵 국면에서 수사팀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 이 태블릿 조작 의혹의 날짜, 핵심되는 날짜에서는 이 지명자가, 윤 지명자가 조금 거리가 있는 지위에 있었을 수 있는데, 곧 수사팀장 특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태블릿 이슈에 대해서 무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블릿 문제가 당시 워낙 세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도, 특검 쪽에서도 소위 장시호 태블릿이라는 것까지 들고 나와서 이 이슈를 무마하려고 했던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장시호 태블릿이라는 것은 워낙 허점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걸 거론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증거 채택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우스꽝스러운 들고 나옴이었습니다. 그럼 특검이 그걸 들고 나올 때 수사팀장으로서 윤석열 지명자가 모르지 않았겠죠. 몰랐다고 한다고 해도 이상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걸 내보낼 정도로 태블릿 이슈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처럼 문제가 많은 태블릿, 이처럼 문제가 많은 보고서를 진작 손에 들고 있으면서 왜 보강조사를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강조사는커녕 터무니없는 장시호 태블릿이라는 것을 들여보내서 대국민 브리핑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시민들은
그 모해 증거 위조죄로 고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간단히 그런 부분이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거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검찰 체계 내에서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혹들도 다 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차 변호사님 그 발표 시에는 시간 관계상 덜 드러난 것 같지만 그 당시 그 검찰이 왜 포렌식 전문가들이 볼 때 당연히 하는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IT 전문가들에 의해 그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사용 시간 기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히 이 태블릿 증거물 같은 것은 JTBC가 입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JTBC는 뭐 그 케이블을 꽂아서 다운로드 받거나 데스크탑에 띄우는 정도로만 썼다 이랬는데 그런 JTBC의 말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정당하다면 도대체 JTBC가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것은 사용시간 기록으로 충분히 그 조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 또 그 루트 폴더에 대한 그 접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등의 기초적인 조사들을 하지 않았고 또 그 유심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고 또 그 이동 문제를 가지고 큰 근거로 삼았는데 그 정확한 기지국 위치 전체에 대한 동선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지 않은 부분들도 큰 의혹이 있습니다. 왜 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집중 추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최명성 변호사가 그 이 탄핵 인사이드 아웃에서 제기한 것으로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포렌식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보고서를 그 이 사실조회처럼 그 받아보자고 계속 제기를 했는데 거부하면서 포렌식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른다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책에 쓰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와 검찰이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런 헌법재판소만이 아니라 검찰은 그 최서원 씨 측에서 계속해서 실물을 보여달라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로 일관했고 물론 포렌식 보고서는 1년 뒤에나 제출되었습니다. 이제 당시 그 이경재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그 박 대통령님 변호인단 측에서도 강하게 계속 요구를 해서 결국 그 실물 제출과 재국가수에 의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1년이나 지나서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어쩌면 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모든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이 그런 다음에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사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의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러고는 썩은 미끼론이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큰 의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참 그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처럼 1년여의 시간을 두고 포렌식 보고서가 2개나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검찰에 의한 그 조작 의혹이 너무나 객관적인 물증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참 검찰 측으로 봐서는 아이러니한 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 1년의 시차를 둔 2개의 보고서를 통해서 아주 되돌릴 수 없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남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큰 객관적인 의혹들의 어떤 중차대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것을 정치적 입장의 차이 문제로 다루지 않고 우리 헌정 질서에 대한 근본적 문란의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국가로서 자유민주 국가로서 존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정말 생명과 같은 문제로서 다루어 나가서 꼭 이 부분에 대한 그 진실 규명과 또 그 책임에 대한 정당한 그 물음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그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께서는 이 프랑스의 그 드레퓨스 사건을 좀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 프랑스 사회 정의와 관련된 프랑스 사회 전체를 흔든 이 간첩 조작 그 사건이었죠. 저는 이 총체적인 그 의혹을 지금 보면서 그리고 이 검찰이라는 국가기관까지 나서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이 과학적인 증거들을 보면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여기 보면 이 전체주의 사회죠. 이 빅브라더가 이 구성원들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또 이 과거도 날조를 하고 사상 통제까지 하고 있죠. 아니 이 국가의 정의를 지킬 이 최고의 파수꾼 또 집행자인 검찰을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면 과연 국가가 이 온전하게 설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굉장히 심각하게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검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면 이제 좀 특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이 특검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로까지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 윤석열 지금 서울지검장이 이렇게까지 부상한 데는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 정의의 사도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댓글 사건 특검을 맡았고 그걸로 해서 서울지검장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댓글 사건의 더 큰 확대판인 이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이 큰 국민에 대한 잘못된 이 시각을 가져다 준 지금 태블릿 PC 이 조작 의혹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이 정의의 사도로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오늘 지적된 이 부분들이 앞으로 국회 청문회장에서 그리고 또 이것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모든 것이 파헤쳐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윤석열 후보자는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인이 주장했던 이 정의의 시각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 이 사람이 이 정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왜 특검이 돼야 되는가?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이달 초에 그 기자회견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특검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조금 부연 설명 좀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이런 단계로 철저히 규명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가장 이제 그 철저한 조사로서 특검이 요청되는데 특검 중에서도 그 야당 주도 특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의의를 정말 드러내주는 사건. 특검이라는 게 필요하다면 바로 이 사건만큼 필요한 게 있을까 싶은 사건입니다. 자, 흔히 수호자를 누가 수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헌법적으로 제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호를 자처하는, 내가 국민을 수호한다, 헌법을 수호한다. 수호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 수호를 자처하는 사람이 어떤 침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 거기로부터는 누가 수호할 것인가? 이것이 그 헌정 질서를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늘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권력의 분립이라든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민주 국가의 기초적인 원리들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법 집행의 최고기관으로서 또 정의를 세워나가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그러나 때로 이것이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법 집행을 자처하는 최고기관이
법을 심대하게 어기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헌정 질서 자체를 심각하게 문란케 하는 그 의혹이 발생했을 때 그럼 그것을 검찰 자체에다 두고 그걸 조사해 봐라고 한다면 공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상식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제도라는 것이 그 고안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검찰 기관이 아닌 그 야당이 주도하는 특히 여당과 지금 이 사건은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함으로 의해서만 지금 검찰 조직의 일부가 깊이 연루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제가 한 말씀 예, 차 변호사님. 예.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검찰은 이런 지금 저희가 의혹을 제기한 이것과는 무관합니다. 뭐 나름 열심히 주어진 직책에 따라서 사건을 열심히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검찰 조직 전체를 비판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됐던 그 수사팀도 전원이 전부 다 여기에 무슨 연루됐다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 수사했는지 전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수사에 수십 명의 검사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역할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게 그냥 단순히 보고만 받아가지고 깊이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드러난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 선거에 의한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적 체제를 근간을 뒤흔들었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우리 헌법상 중요한 원리를 훼손시켰습니다. 그것을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는 정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오로지 뒤로만 후퇴하고 쇠퇴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특검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청문회를 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잘못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뉴스 보도나 어떤 것들을 잘못된 정보를 받았는지 그분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 다 함께 자유민주주의과 법치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에 따라서 저희가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반대했던 분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됐을 때 소위 친노파 의원들이 했던 그 국회 현장에서 했던 저항의 몸짓 그런 거 하나 없었습니다.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는 그 당시 새누리당, 한국당, 새누리당 의원들 자랑할 게 못 돼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정현 당시 대표 아마 국회에서 보도된 영상에 따르면은 그 당시 웃으면서 악수했던 것으로 아는데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라고 지금 그거를 트레이드 마크 내세워서 무슨 자기는 선명했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드러난 증거에 따라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힘을 합칠 때이고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낫네 이런 이야기 결코 해서도 안 되고 하면은 다 같이 국가 쇠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핵 참상 반대를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지금은 힘을 합칠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차 변호사님 말씀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본다, 정치적 유불리로 본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국가 전체 차원의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맞습니다. 것이다. 그러니까 헌정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유능하냐 무능하냐 이 여부하고도 관계없는 이야기다. 네,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국가 운영의 국가 운영, 국가 존립의 문제, 존립의 문제입니다.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이 사안을 봐야 된다. 예, 제가 지금 이제 56 됐는데 살아온 동안에 겪었던 이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로 가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가는 길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이 체제에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풍요하고 좀 더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하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목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걸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은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사회에 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어떤 정파 이런 것을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 아마 이런 말씀. 제가 조지 오웰의 1984 소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에 관해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에 관해서 모든 것을 국가 권력이 조작할 수 있다. 지금 어쩌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지금 그 불안감 또는 의심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토론회고, 그게 바로 태블릿 PC 사건입니다. 국민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하게 살고 내가 잘잘못이 나의 그 사실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잘못이다 잘못 아니다라가 결론이 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 여러분들 제대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보면 국민 분열이 심하죠. 정쟁이 어느 때보다 심하죠. 이념의 문제가 아주 심하죠. 그것이 결국 우리 민생으로 다 연결되고 있죠. 민생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가 있죠. 그리고 경제가 침체가 되고 하방장기화로 가 있죠. 그런데 지금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정부 당국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방향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경제 오로지 그 자체, 세계 경제 그 자체 상황에 맞춰서 경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권이 이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야당이 그럼 또 동의를 해줍니까?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된 게 우연이 아닐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조작이 되고 허위 선동에 의해서 무엇이 재단이 되는 그런 사회라면 지금 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뭐 정치적 어떻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항소심 법정에서는 그 포렌식을 다시 해야 된다고 아까 차 변호사 요청했는데, 항소심 지금 법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입장이 나왔습니까? 저희는 신청을 했는데 증거 체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정도 드러난 사건은 증거에 비추어 보면 재판부께서 공정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공정한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증거와 주장을 제출해서 재판부에게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 부분도 이 법정이 이 더 근본적인 이 뭐 정치권 압력이 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보고 이 법정에서도 또 이 법관들이 임해 줘야 되고, 그럴 때 국민들이 또 같이 힘을 보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토론 나와주신 이상노 위원님,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태블릿 PC의 그 JTBC 보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현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위원들이 다수인 그 방심위에서 이 면죄부 판결을 내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방심위가 지금 정치적인 판결 기관으로 지금 전락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줄곧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상노 위원님,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또 그동안 활동하신 것 관련해서 좀 어떤 문제들, 또 어떤 게 개선돼야 될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저는 저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부님께서 부탁하신 방심위에서의 그 논의 과정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서 저는 그 기자 출신, 카메라 출던 기자 출신으로서 기자의 감각, 기자의 눈에서 본 태블릿 PC 문제를 먼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차겸 변호사님이나 도태호 변호사님, 두 분 변호사님은 그 법률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저보다는 조심스러우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기자는 항상 기사를 쓸 때 시청자 입장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법률가의 용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JTBC 같은 그런 언론을 통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했고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는 측면에서 시청자나 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가 두 분 그 변호사님 입장과는 조금 용어나 그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째, 저는 처음부터 이 태블릿 PC 보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카메라 출동 전문 기자이고, 그 기자가 우리 그러니까 법률가에게는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가 중요했지만 우리 기자에게는 팩트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를 보다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자동차 사고를 냈다. 그런 팩트예요. 근데 나중에 그 말을 바꾸면 둘 중 하나가 잘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 보도를 JTBC 보도를 보는 순간 뭐가 정말 이상하다라고 언론사의 기자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변희재 씨 같은 사람이 저 이상하다라고 기자의 감각에서 보기 느낀 거죠. 왜냐? 팩트가 자꾸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JTBC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자로서 JTBC 기자와 손석희 씨하고 한번 토론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 팩트가 달라지느냐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목적물이 달라졌어요. 그 JTBC 처음 보도에는 PC를 갖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아니 이게 태블릿 PC였다는 게 밝혀져서 바뀌어서의 목적물이 뭐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드러났어요. 근데 저 기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태블릿 PC였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물이 그러니까 무엇이 달라져 변경됐어요?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언제 가져왔냐도 이게 여러 번 바뀌어졌어요. 아까 우리 차기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제일 처음에 우리 시청자들이 이야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독일에서 갖고 왔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렸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에 주인이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나왔다. 나중에 빈 사무실의 책상 서랍 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그 어디에서 집어왔다는 장소가 자꾸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언제라는 시간, 언제 갖고 왔냐는 시간도 달라요. 그 JTBC의 보도는 언제 갖고 왔다, 우리가 언제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JTBC 기자들이 어떤 자기들에게 상을 준 단체의 소감문 쓸 때는 아니에요. JTBC가 발표할 때보다 한 일주일 전에 이미 수집을 해서 어디 모초에서 분석을 했다고 그 소감문에 썼어요. 나중에 그것도 JTBC가 왜 차이가 나는지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주었느냐. 그러니까 방법에 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이 한겨레신문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한겨레신문의 김의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JTBC 그거 어디서 받은 거다. 틀림없다. 내가 받은 거랑 JTBC가 주워오거나 이게 아니다. 발견한 게 아니다. 틀림없다. 누구에게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건 JTBC 보도하고 전혀 다른 얘기지만 그러나 그 양반은 나중에 청와대 대변인까지 됐죠. 이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모든가 우리 언론이 지켜야 할 모든 원칙이 다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기자예요. 전 법률가가 아닙니다. 기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사를 쓰고 쫙 기사 언제 어디서 쭉 했다 나중에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이거 언제 틀렸고요. 어디서 틀렸고요. 누가 이거 틀렸고요. 우리 그 누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처음에 JTBC 보도를 볼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심수미 기자가 갖고 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심수미 기자가 아니라 다른 기자였어요. 김필준 기자가 남자 기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카메라 출동 이상한 기자인데요. 제가 어떤 기업이 언제 무슨 나쁜 일을 쫙 했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아니요. 요건 시간이 다르고요. 요건 장소가 다르고요. 요건 뭐 사람이 다르고요. 여러분 저 믿겠어요? 국민 여러분. JTBC 보도를 믿지 않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기자가 변명을 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계속해서 변명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믿을 수 있겠어요? 최근엔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게 하나 올라왔어요. 뭐냐면 최서원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끼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쳤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잘못 방송한 거다라고 시민해달라는 게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바꿨어요. 아니 우리 JTBC는 이 태블릿 PC로 연습을 고쳤다고 방송한 적이 없다라고 바꿨어요. 근데 방송심의위원회 보면 녹취록이 있어요. 화면이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JTBC는 최서원이 끼고 다니면서 태블릿 PC로 고쳤다, 연습 수정했다라는 게 방송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고 발뺌을 했어요. 그것을 심의해달라고 온 것이죠.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땠나요? 면죄부를 줬어요. 면죄부를 줬으면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회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동의 과정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방송 소위가 아니에요. 저는 통신 소위에 있었어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방송통신심의에 위촉이 되니까 저를 어떻게 방송통신심의에 넣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통신 소위로 갔죠. 그러니까 법정 제재를 하지 않으면 제 손까지 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JTBC 보도를 믿지 않는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자꾸 이렇게 말이 달라지고 기사 내용을 자꾸 수정한다면 여러분 안 믿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법률가하고는 달라요. 시청자 여러분, 법은 좀 복잡해요. 따지기도 복잡하지만 기사는 간단해요. 수정하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기자니까 이 용어를 설명하는데 법률가이신 변호사분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비유도 들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해시값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뭐라 그럴까요?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거 뭐 정치 문제 관심 없어. 뭐 태블릿 PC 관심 없어. 다 끝난 얘기 아니야. 하신 분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요, 해시값에 기초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A가 B한테 비트코인 하나를 주었다. 라고 하면 그 장부가 A에서 B로 가요. 그때 A가 이거를 알고리즘에 넣어서 32개의 암호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0에서부터 9가지 그리고 알파벳 A에서부터 Z까지가 조합이 된 32개의 암호를 가지고 있다. 보낼 때 내가 A라는 회사가 B에게 보낼 때 장부를 보낼 때 비트코인 하나를 내가 당신께 팔았다라고 하는 걸 보낼 때 32개의 암호가 여기 있어요. 나한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도어록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 4개를 맞추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32개의 암호를 맞추려면 수억 년이 가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비트코인 하나를 보냈는데 저쪽 사람이 나 하나 안 받았어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너 그럼 오케이 네가 받은 그 원장에 비트코인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에 해시값을 보내라 라고 하면 내가 보낼 때 해시값과 이 해시값은 달라요. 그러면 완벽하게 B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 해시값 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립니다. 러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러브라고 하는 단어 LOVE 네 개의 단어이지만 이 해시값의 암호는 32개예요. 그런데 성경책 바이블 큰 성경책 하나에 굉장히 많은 단어가 들어가 있죠. 성경책 하나도 해시값은 32개입니다. 이 성경책에 러브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경책의 그 정보도 해시값은 32개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책을 저 사람한테 보낼 때 해시값을 딱 확보를 해둬요. 그래 놓고 저 사람이 보도하는데 당신이 보는 건 성경에 예를 들어 예수님이 간음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는데 저쪽 아니야 간음하라고 돼 있어. 내가 당신이 보내준 거 이거야 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해시값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보낸 해시값과 저 사람이 보낸 해시값이 다르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해시값입니다. 자, 검찰이 2번의 포렌식을 했어요. 처음에 받았을 때 포렌식을 했고 나중에 또 아마 이경재 변호사인가요? 최성원 씨 변호인이 요구해서 또 다시 포렌식을 했어요. 포렌식을 할 때 하자마자 들어오면 요것이 자료가 해시값들을 다
기록해 두죠. 나중에 이걸 봤을 때 이것이 다르다면 변이 예를 들어 컴마 하나라도 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임명돼야 되고요. 국정조사 그리고 특별나는 검사가 임명이 돼서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자,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검찰이 아니에요. 난 바꾼 일이 없어요. 난 하나도 토시 하나도 바꾼 일이 없어요. 증거를 조작한 일이 없어요. 변호사님들은 증거 조작이라는 단어 쓰시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자신 있게 증거 조작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나는 기자니까. 이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왜? 컴마 하나라도 잘못 바꾸면 해석값이 달라져요. 자, 그런데 검찰이 나중에 아니 뭐 특검이나 이런 데 나가서 아니 나는 증거 조작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세계적인 탑픽 뉴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들어두시기 바라요. 아, 그건 뭐냐면 비트코인을 위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시값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원본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위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마 검찰은 그런 발표를 못할 겁니다. 왜? 대한민국 검찰이 비트코인을 위조하는 방법을 발명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난 정치에 관심 없어. 난 박근혜 대통령 싫어해. 나는 뭐 탄핵에 찬성했어. 좋아했어.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검찰이 어떤 증거물에 손을 댔다면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냐 하는 겁니다. 난 기자의 질문에서 입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변호사 법률과학은 달라요. 검찰이 증거 조작이 이번이 처음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자의 입장에서는 파고들어야 될 문제예요. 두 번째, 이번 그 태블릿 PC의 증거는 전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증거 조작을 했다면 했죠. 분명히 했습니다. 해석값이 달라졌으니까. 증거 조작을 안 했다면 대한민국 검찰이 비트코인을 위조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발견해낸 거예요. 이건 검찰은 증거 조작을 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했다면 누가, 왜, 무엇을 증거를 조작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건, 그냥 이제 뭐 좀 귀찮으니까 시간도 됐고 덮고 나옵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나중에 수사를 받을 때 똑같이 증거가 조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차규환 변호사님이나 도태호 변호사님이 이거 덮고 넘어가자 이거 저는 찬성할 수 없다. 왜? 이거를 덮고 넘어가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검찰에서 철저하게 유린된다. 왜?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야든 여든 좌든 우든 상관없이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저는 변호사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입장이. 저는 좀 기자이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황교안 대표는 며칠 전에 본인 취임 1주년, 자유한국당 대표 취임 1주년 기념하는 인터뷰를 중앙일보가 했어요. 거기에서 사과했어요. 사과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경선 당시에 작년 2월 말인가요? 경선 당시에 김진태 후보가 태블릿 PC에 대해서 말한 것에 답변할 때 태블릿 PC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발언하는 것을 자기는 사과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저는 황교안 대표도 이 사과를 취소해야 될 날이 곧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 왜 사과해야 되느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황교안 대표가 사과한다면 황교안 대표는 비트코인을 위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과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사의 압박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을 도외시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여 섣불게 말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분명하게 황교안 대표는 실수했다. 왜? 비트코인을 위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대한민국
검찰이 발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잘못됐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는 수정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죠. 1심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 예. 법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음번 인터뷰할 기회가 있다면 황교안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됩니다. 이게 1심 판결 내용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증거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서 항소심을 신청한 피고의 권리도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라고 뒤에다가 한 센텐스를 더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 법률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 언론과 수사기관이 합작을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언론과 수사관이 벌어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자들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기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론사가 존재해야 되는 게 그러한 언론과 기자들이 야합하거나 그런 협잡하는 것들을 감독하는 그런 기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종찬 같은 기자가 바로 그런 분들이지요. 자, 종합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건 반대했건 지금 자유한국당을 찬성하던 더불어민주당을 찬성하던 정치적 좌파이든 정치적 우파이든 전혀 상관없이 이번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규명돼야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 이것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힘없는 여러분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유린돼서 감옥에 갈 수 있고 그리고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 꼭 제가 말씀드린 점을 기억하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특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줄이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좀. 예. 차 변호사님. 예. 히틀러 체제를 비판한 마틴 니멜러라고 하는 분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 딱 적절한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또 우리 이상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아주 적절히 반영한 것 같습니다. 나치의 탄압에 대해서 비판한 시입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지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 지금 정규 언론 매체들은 각 회사마다 전국 언론 노조 산하 지부 노조가 다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언론 노조가 막강한 영향력을 회사에 미치고 있습니다. MBC, KBS 다 사실상 노조가 추천한 사람이 사장이 되어서 노조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 언론 노조에는 정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치위원회 강령에는 제가 작년에 KBS 이사직 임기가 끝났는데 그때에도 강령에는 진보정당의 정권 획득을 위해서 정책을 홍보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국 언론 노조 산하 지부 노조가 공영방송인 KBS, MBC를 비롯해서 민간방송인 SBS를 YTN 모든 정규 매체에 다 결성되어 있으면서 회사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한 몸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방송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것이 더군다나 정권과 유착되거나 밀착되거나 굉장히 협조적일 때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우익 진영의 전문가들이나 또는 시민들, 청년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실의 일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 2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서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양승호 박사의 재판을 2015년 1월부터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지만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변희재 대표 1년간 거의 1년간 구속당하면서 투쟁하면서 밝힌 내용들이 있지만 정규 매체들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자기가 수행한 사건을 갖다가 유튜브에 방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거의 건국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조금은 뭐 자제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쟁점이 되었던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자유민주주의과 법치주의가 너무나 위험한 순간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힘을 한 군데로 꼭 모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 차 변호사께서 KBS 사례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이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공기업 법에 또 이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영의 조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공영 조직을 언론노조 KBS 지부가 지금 장악을 해서 모든 보도 방향, 제작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언론노조가 어디입니까? 민주노총 산하의 한 조직입니다. 민주노총은 지금 차 변호사 이야기하신 대로 정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진보 정치의 어떤 그 평가에 대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특정 정치 사상입니다. 공영방송이 바로 이 그런 언론 노조에 가입해야 하느냐부터 사실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공영방송에서 그 언론 노조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또 이 보도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일반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위원회를 두고 있는 노조에 가입을 하고 그 노조가 사실상 언론사의 보도 방향에 거의 직접적인 뭐 간접적인 영향까지 다 미치고 있다면 우리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들 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흔히 언론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뭐 법적으로는 제가 뭐 설명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 언론의 자유가 예를 들면 허위 보도로 인해서 더구나 고의성을 갖춘 허위 보도에 의해서 특히 국가의 최고 원수까지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그게 언론의 자유로만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아까 뭐 저 황교안 대표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도 일단은 이 법치의 측면에서 뭐 1심 판결을 존중한다. 그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항소심, 2심, 3심 또 다른 재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최대한 바른 재판이 나오도록 노력하시고 그래서 다르게 나온 뒤에 다시 또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진실, 뭐 정의,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 또 이 현재 정권이 보면 우리는 정의를 지향했으니까 탄핵도 정당했고 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리고 거기에 다 맞춰라. 공정이라는 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공정치 않은데 어떻게 그 공정이 공정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만 공정하다는 것도 그게 검증이 돼야지 그게 어떻게 공정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면 이 어떤 뭐 이 정권이 됐든 어떤 그 지금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공정이 그 사람들이 과연 공정한 건지 그 검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억누르는 건 공정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JTBC 태블릿 PC 이야기하니까 뭐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적폐청산도 또 다른 정파 입장에서 과거 회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그 정파성을 띠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적폐청산 좋죠. 적폐가 있는 거 다 청산이 돼야 되죠. 그런데
특정 진영만 대상으로 한 적폐청산이다. 이게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태블릿 PC는 이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못된 걸로 해 무너진 정권의 경우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접근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과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접근만 아니라면 이런 중대한 문제들은 과거의 것이라면 그것이 현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좀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해보고 싶고요. 지금 오늘 한 2시간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10분 조금 덜 남았습니다. 우리 오늘 세 분 패널께서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들 그리고 혹시 좀 서로 패널에게 좀 질문하고 토론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도태우 변호사님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아까 전에 이상루 위원님께서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증거라는 용어를 덜 쓴 이유가 있습니다.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태블릿 문제는 국가 변란 의혹이라는 정말 저희가 처음에는 설마라고 생각하는 그런 큰 의혹에 닿아 있기 때문에 재판상의 뭐 탄핵 심판이든 이 형사 재판이든 재판상의 증거 문제보다도 더욱 정말 크고 중대한 차원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히 저들이 상대방 쪽이 변명을 할 때 이걸 이렇게 변명합니다. 재판 과정에 그것은 별로 태블릿 자체는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증거로 할 필요도 없이 유죄가 나왔다. 탄핵 심판 때도 태블릿 없이도 다 인용 결정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새삼 왜 문제 삼느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태블릿 안에 있는 문서 몇 개 가지고 형식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 증거로 쓰고 그러고는 이 이슈를 덮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들이 이 어물쩡 지나가려고 했던 것도 이것이 갖고 있는 너무나 큰 심각한 취약점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회피성으로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아까 거듭 말씀 나온 것처럼 언론과 검찰이 유착해서 지금과 같은 국가 변란적인 사태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되돌리지 못하고 어떤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아무리 사법부가 깨어 있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죠. 언론 검찰이 이처럼 유착해서까지 나오면. 그러면 결국 재판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모두가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그야말로 빅브라더와 같은 사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나아가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도태우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어느 분 좀 또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이상로 위원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고요. 저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도태우 변호사 말씀 주셨듯이 뭐 증거 재판에 증거 자료도 채택도 안 됐다. 또 탄핵 심판 때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때 안 됐다. 저는 채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허위라는 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택 안 했죠. 그것이 채택을 해서 증거로 채택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사용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채택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태블릿 PC는 가짜였다는 것을. 그래서 증거로 채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블린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책을 최근에 출판했고요. 위신 기자 클럽 한국에 있는 위신 기자 클럽의 회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마이클 블린 최근에 한국인이라는 책을 썼죠.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사람이죠. 영국 사람인데 태블릿 PC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다. 이런 겁니다. 왜? 제가 생각하기엔 가짜였으니까. 줄이겠습니다. 네.
자, 차 변호사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결론 한 말씀. 예. 지난 한 2년간 변희재 대표나 우종찬 기자를 비롯해서 뜻있는 언론인들이 이 문제를 집중 추적해 왔습니다. 변 대표 같은 경우는 11개월의 구속을 감내하면서까지 덤벼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우익 시민 진영과 유튜브 채널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 문제를 잘 모릅니다. 지금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에 그냥 경제 실패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총선도 패배하며 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힘도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양승호 박사가 제기한 박주신 병역 의혹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년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한국 사회에서 법을 통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 껍데기로 전락하기 딱 쉽다는 것이 제가 깨달은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좌익 진영에서 무슨 말을 하면 바로 기자들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걸고 들어옵니다. 민형사소송을 겁니다. 그러나 정당의 의원들이 정치투쟁을 하면서 제기한 의혹을 제기를 하면, 근거를 제시를 하면 기자는 받아쓸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은 정당산의 정쟁을 보도한 걸 뿐이니까. 지금 이 현실에서는 타개하고 뚫고 나올 수 있는 동력은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를 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그런 분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으세요. 모아서 지금 변 대표나 저나 또는 도태호 변호사나 또는 다른 이 문제에서 관심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모릅니다. 이 문제를 다 알고서도 탄핵에 찬성했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탄핵에 찬성 의결을 했던 분들은 물론 정파적인 이해도 있겠지만은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로 하여금 퇴로를 만들어 줍시다. 힘을 합치고 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가는 길목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힘을 합쳐야 되고,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는 시민들이 이만큼 2년 싸워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정치 투쟁에 나서는 것은 한국당 의원들입니다. 도대체 시민들에게 기대해서 그분들이 싸운 거 가지고 무의도식하면서 그걸 이익만 챙기려고 하다가는 총선도 패배하고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행 특권 열차로 가는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원총회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 국가 권력의 총체적인 조작 의혹. 뭐 오늘 이상노 의원께서는 그냥 바로 증거 조작했다고까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습니다. 이 사회의 근본에 해당하는, 진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온전하게 설 수 없고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하고 이 진실에 관한 얘기들을 좀 나누시고 바로 가는 사회 국가에 같이 이 힘을 합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디어 연대 현안 토론회 탄핵 촉발 태블릿 PC 무엇이 진실인가? 예, 오늘 결론은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국민과 정치권들이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차규환 변호사, 도태호 변호사, 이상노 의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생중계해 주신 펜앤드마이크 TV, 그리고 저희와 함께 공동 주최한 바른사회 시민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